김진의 도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도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양궁에 걸린 금메달 5개를 모두 다 가져왔습니다. 싹쓸이 전 종목 석권을 했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신궁의 나라 후손들 다운 기량을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 전체에서 메달 5개 정도, 금메달 5개 정도를 예상했는데 양궁에서만 5개 메달을 성취하면서 예상 밖의 전체 종합 순위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도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 양궁에서 걸린 금메달은 5개입니다. 남자 개인, 남자 단체, 여자 개인, 여자 단체, 남녀 혼성. 이 5개 전 종목 금메달을 대한민국이 모두 휩쓸었습니다. 그 주인공에는 역시나 이번에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딴 김우진 선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양궁이 5개 전 종목 금메달을 휩쓴 것 매우 이례적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이 기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4.9mm. 조선일보가 오늘 일면에 썼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양궁 5번째 금메달을 확정짓는 그 결정의 쐐기 한 발은 불과 적과 상대방과 4.9mm 관역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이 근소한 차이로 메달 색깔이 결정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4.9mm 차이. 사상 첫 양궁 5개 종목 모두 석권. 김우진 선수가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브레이디 앨리슨도 10을 쐈습니다. 김우진 선수도 10을 쐈습니다. 그런데 관역의 가장 가운데에서 김우진 선수가 불과 4.9mm 더 가까워서 금메달을 확정지었습니다. 대단합니다. 4.9mm 차이.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파장,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검찰이 야당 의원과 언론인 등 통신 조회를 해서 파장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전방위 사찰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검찰에서는 적법 절차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김만배와 신앙님의 이른바 조작 인터뷰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대선 직전에 벌어졌던 이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 관련자들의 통신을 영장에 의거해 조회한 거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전방위적인 사찰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공수처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등 전방위적으로 통신 조회했을 때 당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적법한 절차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때와 주장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내로남불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40도. 정말 더웠습니다. 40도 불볕더위. 중앙일보 일면입니다. 여주가 40도를 찍었어요. 주말까지 질식폭염. 양평 39.3도, 서울 36.2도. 무엇보다 홍천 2018년 홍천 41도를 기록했던 그 기록이 깨질 것 같아요. 여주의 40도. 해발 1200m. 배추도 저렇게 더위 때문에 다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폭염으로 건강에 이상이 있는 이 노약자들 증상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일촉즉발 한겨레 신문 일면입니다. 각국에서 레바논을 떠나라. 이 중동의 전운이 일촉즉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레바논 교민들에게 가능한 빨리 철수할 것을, 떠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대규모 보복 공격을 예고했고 그것이 가시화됐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기분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님, 그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의 오신환 전 혁신위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 좌장, 역시나 서울시 정무부시장, 여야의 서울시 부시장 출신 다 모셨어요. 김영주 의원, 그리고 방송기자 출신의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소식은 올림픽에서 날아온 기분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이 이번 파리올림픽의 양궁에 걸린 전 종목 금메달을 모두 다 석권했습니다. 대단한 신궁의 후손들, 후예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국인들은 고구려 때부터 활을 잘 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맞습니다. 4.9mm 차이로 금메달을 결정지은 대단한 양궁 김우진. 이로써 남자 개인, 남자 단체, 여자 개인, 여자 단체, 남녀 혼성 양궁의 전 종목 5개의 금메달을 모두 다 대한민국이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이 남성 개인 금메달을 확정지은 김우진 선수는 특히나 상대 선수와 4.9mm 정말로 근소한 차이로 금메달을 확정지었습니다. 김우진 선수의 소감, 따끈따끈한 소감 저희가 챙겨두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매번 단체전만 이렇게 잘 해서 가다가 뭐 개인전에서 또 이렇게 잘 마무리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4강에서 이우석 선수와 이제 붙어서 이제 이겼는데 그래도 이우석 선수에 미안하지 않게 금메달을 따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고트라고 불러도 될까요? 이제는 당당히 그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트라는 칭호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욕심은 났지만 또 얻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번엔만큼은 마지막 남은 퍼즐 조각을 맞추게 되면서 그 칭호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김우진 선수는 이번 올림픽에서 3관왕, 금메달 3개를 차지한 3관왕이기도 합니다. 남녀 양궁 대표 선수 모두 다 3관왕의 기록이 생겼습니다. 특히나 임시현 선수도 3관왕, 김우진 선수도 3관왕. 김우진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던 마지막 한 발은요, 상대 선수와 관역 중앙에서 4.9mm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 선수도 10점 만점에 10점을 쐈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시죠. 4.9mm 차이로 금메달 명중. 대단합니다. 세트 스코어도 5대5 동점. 슛오프입니다. 승부차기 같은 거예요. 축구에서 슛오프. 한 발을 쏜 건데 둘 다 10점을 쐈습니다. 미국의 브래디 앨리슨. 미국에서 화살로 유명한 유일한 선수. 브래디 앨리슨. 우리들에게도 낯익은 선수입니다. 뭐 한국인 저격수다 뭐 이런 별명도 있었는데 그만큼 실력이 출중했죠. 브래디 앨리슨도 10점을 쐈고요. 우리 김우진도 10점을 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관역 중앙에서 길이를 잽니다. 거리를 잽니다. 그런데 김우진은 55.8mm 거리, 브래디 앨리슨은 60.7mm, 둘 다 10점을 쐈지만 김우진이 관역 중앙에서 4.9mm 더 가까웠습니다. 대단합니다. 1cm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최동호 평론가님, 저희 같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 거리인데 4.9mm 차이면은 요만큼 김우진이 더 잘 쏜 거잖아요. 그렇죠. 저거를 이제 사격에 비교해 보면 이제 김우진 선수는 10.4점 그리고 앨리슨 선수는 10.1점이라고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또 금방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저도 처음엔 궁금했었거든요. 뭐냐면 이 관역과의 거리가 있고 정중앙에 5mm 차이, 그 정중앙을 선수들이 정말 눈으로 조준해서 거기를 보고 쏘는 거냐? 이거 어떻게 보여요? 그렇죠. 예. 근데 선수들 진짜 봅니다. 봐요? 근데 물론 시력뿐만은 아니고 조준경이 있죠. 네네네. 조준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표적을 겨냥하고 쏘는 건데. 그렇군요. 근데 대단한 실력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보면 이 양궁은 뭐 밤새도록 얘기할 거리가 많이 있지만
유난히 슛오프 경쟁이 많았거든요. 슛오프. 예, 이번에 우리 김우진 선수도 슛오프에서 승부를 갈랐고요. 사격에서도 슛오프가 많았는데 마지막 한 발에 이 메달의 색깔이 갈리는 순간 유난히 얼마나 긴장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난히 우리 선수가 그런데 그 긴장되는 순간에 강하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양궁에서도 우리나라 이외의 해외팀 선수 중에 기량이 출중한 선수들이 많이 올라왔다. 네. 그래서 끝까지 경쟁이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렇군요. 근데 한 끗 차이다. 이 4.9mm만큼의 차이가 있다. 그것은 기량도 기량이지만 우리 선수들의 강한 멘탈. 그러니까 이 야구나 축구, 농구에서도 연습할 때 홈런 잘 친 선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7대 7이 됐고 9회 말 마지막 투아웃에서 홈런 기회가 왔어요. 이때는 홈런 못 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 결국 멘탈이라는 얘기고요. 예. 마지막 한 발로 승부를 갈라야 할 때 그 정확하게 정중앙을 맞추는 우리 선수들의 실력은 역시 이 슛오프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멘탈에서 갈린다라고 볼 수도 있죠. 대단하군요. 우리 양궁 남녀 대표팀 선수들은 이 멘탈 훈련을 위해서 바람이 많이 부는 계곡이나 뭐 강가에서도 훈련을 하고 사람들의 응원이 굉장히 뜨거운 축구장 같은 경기장에서도 사격 훈련을 진행하는 멘탈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김우진과 이 브래디 앨리슨 마지막 세트가요. 김우진도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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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30점. 브래디 앨리슨도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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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점을 쏴서 5대5 세트 스코어 동점. 그러니까 브래디 앨리슨과 김우진이 마지막 슛 오프까지 치면은 계속해서 10점을 쏜 거잖아요. 예. 브래디 앨리슨도 대단한 선수군요. 대단한 선수죠. 또 다른 4강전에서 우리나라 그 이우석 선수를 우리 이우석 선수가 패했고요. 우리나라 선수 거꾸로 올라왔는데 뭐 역대 보면은 이 앨리슨 선수가 선수 생활을 하면서 특히 한국 남자에게 뼈아픈 기억을 많이 전해줬죠.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선수에게 이제 강했던 선수인데 브래디 앨리슨 선수도 10점 10점 계속 평행을 이뤘거든요. 근데 이 경기가 남녀 개인전 모두 다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임시현 선수하고 남수현 선수의 경기도 그렇고 남자 개인전 결승전도 그렇고 딱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0점과 10점의 대결이었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슛오프에서 승부가 갈린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상황에서는 강한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하는 선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선수, 평정심. 버티는 선수가 이기는 거거든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실수하지 않는 선수가 네.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지막 발, 슛오프 마지막 발 미국 선수의 이 4.9mm 차이는 네. 더 잘 쏘지가 아니라 좀 더 실수하지 않았으면 되는 이런 의미의 금메달을 가른 마지막 한 발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평정심. 예.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가 아니라 평온한 상태.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런 상태. 내 마음은 호수. 저희 같은 생방송하는 사람들도 긴장하면 방송 못 하거든요. 편안하게. 내 집처럼 편안하게들 계세요. 대단합니다. 4.9mm 차이로 금메달을 확정지은. 이로써 김우진은 3관왕. 대한민국 양궁은 5개 종목 모두 석권. 4.9mm 차이 간발의 차이를 맞춘 김우진 선수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들어보시죠. 마지막에 4.9mm 차로 갈렸거든요. 이긴 걸 알고 있었어요. 일단 제가 첫 발을 먼저 제가 슈팅을 했었는데요. 제 화살이 이제 10점 라인에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브래디 앨리슨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유능하고 세계적으로 정말 알아주는 정말 대단한 선수거든요. 그래서 등골이 좀 서른했거든요. 왜냐면 더 안쪽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좀 너무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행히 브래디 앨리슨 선수가 바깥쪽 이제 라인 쪽에 쏘게 되면서 되게 근소한 차이로 제가 이기게 됐는데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맞나 싶었어요. 그래서 잠깐 헷갈렸었는데 다행히 맞는 걸 알고 저희가 또 감독님한테 이제 호응을 했습니다. 올림픽 안팎에서는 김우진 선수에게 GOAT, GOAT, Greatest of All Time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올림픽 연속 3연속 금메달이에요. 남자 선수 최초 3관왕이에요. 그리고 이로써 올림픽 금메달 5개, 한국 올림픽 역대 최다 기록까지 세워서 GOAT 이런 표현이 있나 보죠? Greatest of all time. 이거는 뭐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 고트를 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언제나 최고의 자리, greatest of all time이라는 얘기인데요.
뭐 비교하자면 뭐 마이스터 뭐 명장이라든지 네. 또는 어떤 그 레전드다 뭐 이런 표현의 이 새로운 버전이라고 볼 수도 있죠. 김우진 선수 이 오늘 그러니까 어젯밤이죠. 어젯밤 남자 개인전 우승으로 다양한 기록을 세웠는데 우선 그동안 김우진 선수가 금메달 4개였는데 한 가지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금메달 4개가 전부 다 단체전에서 가지고 온 금메달이었거든요. 근데 개인전 금메달이 없었는데 이번 우승으로 개인전 금메달 챙겼고 그럼으로써 올림픽 통산 금메달 5개를 기록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이 통산 금메달 5개 정말 대단한데 그 이전까지는 4개가 우리나라 선수로는 최다 금메달이었습니다. 예. 쇼트트랙의 전희경 그리고 여자 양궁 신화의 원조인 김순영 그리고 사격의 레전드 진종호가 이제 금메달 4개였었거든요. 진종호 이번에 의원된 진종호. 맞습니다. 예. 그런데 타이 기록을 혼성 단체전에서 세우더니 또다시 남자 개인전에서 김우진 선수 금메달 5개로 최다 금메달 우뚝 서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남들은 하나 생전에 평생 잊기도 힘든 금메달이 김우진 선수는 집에 5개나 있는 거잖아요. 이번 기회로. 예, 5개죠. 뭐 제 짐작에 아무리 뭐 김우진 선수라 할지라도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앉아서 배고프더라도 금메달 5개 쫙 펼쳐놓으면은 배부르지 않을까. 뭐 기분 상한 일 있으면은 아니면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 금메달 5개 펼쳐놓고 보면은 금방 회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여성의 사실 임시연 선수도 이번 올림픽에 3관왕을 달성했거든요. 예. 그리고 임시연 선수도 우리 대한민국 양궁의 5개 전 종목 석권의 주역이기도 합니다. 임시연 선수 소감도 한번 들어보시죠. 수연이랑 같이 이렇게 메달 따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언니들이랑 같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렇게 결승에서 언니랑 만나서 더 올림픽을 즐기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결승에서 이제 수연이 만났으니까 이제 어차피 둘 다 메달인데 더 경기를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나라 선수들이랑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정말 재밌게 경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게 작년에 항저 아시안 게임 상관왕을 하고 이제 바로 다음 메인대회인 파리올림픽에서도 이제 상관왕을 할 수 있겠냐 그런 질문을 봤었는데 그게 뭐 쉽지 않을 거라는 댓글이었어요. 근데 그거 보고 바늘구멍을 통과해버렸습니다. 살짝 이런 느낌? 임시연 선수가 본인의 세레모니에 대해서 이런 뜻이었다라고 인터뷰를 통해서 나중에 설명을 한 건데 이 세레모니가 세계적으로 좀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어떤 세레모니였을까요? 임시연 선수가 김우진 선수보다 먼저 금메달을 확정 지으면서 이런 세레모니를 했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깜찍하고 좀 귀여운 세레모니인데 저는 이게 오케이인 줄 알았거든요. 오케이 아니면 이게 골드 약간 돈 같잖아요. 이게 골드 땄다 이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힘들듯이 3관왕을 또 달성을 했다라는 어떤 개인 목표에 대한 어떤 달성에 대한 굉장히 뭐랄까 좀 소심하고도 귀여운 세레모니라고 하는데 이런 세레모니 할 법하죠. 특히나 결승에서 여자 양궁 개인전 같은 경우는 우리 선수 대 우리 선수의 대결이었는데 확실히 이 선배인 임시연 선수가 더 차분한 기량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김용주 의원님, 네. 좌장이시잖아요. 네. 아니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파리에 임시연 선수의 동상이 세워졌다. 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거 진위 여부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사진입니까? 저거는 이제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저렇게 이미지샷으로 그렇게 임시연 선수의 그 활 쏘는 장면을 예. 그대로 서 있습니다. 저 앵발리드 4대거든요. 예. 앵발리드가 원래는 이 군사박물관 있는 파리 질지역에 있는데 네네. 그것을 조직위원회 공식적으로 이제 축하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근데 파리 조직위원회가 올림픽 조직위가 네. 한글로 축하해요라고도 이 사진과 함께 올렸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파리는 거의 한국 물결입니다. 네. 심지어는 뭐 파리에 있는 그 텔레비전 기자가 한국어로 인터뷰하는 그런 경우도 생겼어요. 그래요? 지난번에 BTS 송화 봉송할 때 네. 그런 정도. 그다음에 한국의 음식 뭐 모든 면에 있어서 한국 축제로 변해가고 있고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그런 흐름에 같이 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동상은 실제 동상이 아니라 올림픽위원회가 예, 임시연 이미지입니다. 선수를
동상으로 세운 이미지를 만들어서 축하의 예. 의미로 올린 거군요. 예. 그래서 어허. 앵발리드 저기가 아마 뒷배경이 아마 앵발리드 호텔일 것 같은데요. 네. 거기가 아주 유명한 양궁 선수들, 사격 선수들이 싸움하는 그 큰 정원이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그냥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평론가님? 이례적인 거죠. 이례적인 건데 제가 봤을 때 저 이미지샷 임시현 선수의 동상은 한마디로 프랑스의 그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은 죄가 크니 이제 속지 않는 마음으로 올렸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실수가 많았죠. 예. 실수가 많아서 이 올림픽에 또 금메달 메달리스트가 등장하면 이 공식 SNS 계정에다가 선수들의 축하하는 의미로 선수들 사진하고 다 올리거든요. 근데 다른 금메달 리스트는 전부 다 그냥 골드 메달이라고만 썼습니다. 네. 금메달 리스트 이 뜻인데 그런데 임시현 선수에 대해서만 저렇게 양궁 경기장인 앵발리드 앞에 이 동상 활시를 당기는 동상 사진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이미지샷으로 올리고 한글로 축하해요. 굉장히 신경 써서 임시현 선수에게만 어떤 많은 관심을 쏟았었거든요. 네. 대한민국 국호 잘못 호칭하고 태권도를 유도라고 또 얘기를 하고 오상욱 선수를 오상구라고 영문 표기하고 이게 대단히 그 지은 죄가 크기 때문에 네. 속지 않은 마음 조금 우리가 좀 받아줘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용서해줘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우리 선수들이 잘하고 있는데 앵발리드는 저도 이제 파리에서 연수를 했습니다만 나폴레옹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격 경기장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프랑스의 전성기, 프랑스가 유럽을 제패했던 시절의 어떤 그 추억과 그 상징으로서 나폴레옹의 무덤과 군사박물관들이 위치한 곳이라 또 위치적으로도 생강과 프랑스의 파리의 중심에 있는 곳이라 그 한복판에 또 임시현 선수의 동상이 세워진 이미지와 축하한다라는 글까지 조직위원회도 우리 양궁 대표팀 선수들의 놀라운 업적을 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이로써 양궁 전 종목을 싹쓸이했습니다. 지금 몇 번을 말해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한국이 양궁 전 종목 싹쓸이. 파리올림픽 양궁 종목에서 남녀 단체전, 혼성전, 남녀 개인전 다 금메달을 휩쓸었습니다. 금메달 5개뿐만 아니라 은메달 1개와 동메달 1개, 메달 총 7개, 전 종목 금메달 석권이라는 놀라운 대기록을 대한민국이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세웠습니다. 양궁협회 회장 인터뷰도 지금 돼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국 양궁 올림픽 양궁 모든 종목 석권했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선수들께 제일 고맙습니다. 선수들이 본인들이 꿈꾸는 걸 이뤄서 그게 기량을 많이 살렸고 모든 걸 이뤘다는 게 제일 기쁩니다. 선수들이 노력한 만큼 또 그 이상으로 잘하도록 우리 협회에서 도와서 잘 하려고 하는데 훨씬 더 잘해가지고 메달 수가 늘어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궁이 이렇게까지 잘할 거라고 미리 예상을 하셨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또 아시아에도 그렇고 워낙 잘하는 국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긴장을 많이 했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양궁 왜 이렇게 잘하는지 외신들도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양궁을 처음 이제 우리나라가 시작하게 됐을 때 그때부터 노력하셨던 또 선대 회장님들 계시고 그리고 또 양궁협회 시스템이 그때부터 만들어졌고 서로 믿고 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일본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우리 선수에게. 한국인들은 고구려 때부터 활을 잘 쐈다는데 사실인가요? 맞죠. 최종 병기 활에 나오잖아요. 최종 병기 활에도 나오고. 예,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극복하는 것이. 극복하는 거야. 우리는 그 극복은 뭐냐 멘탈이죠. 예. 압력이 모두 그리고 사실 우리 한국 양궁 선수들은 이미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적은 외국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다. 자기만의 자기의 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멘탈에서 쓰이고 오늘 양궁 협회장 말씀하셨다시피 선발하는 선수들 아까 우리 임시현 선수가 왜 낙타가 반열군형이냐 하면 항저우 상가랑 했죠. 예. 이번에도 선수 선발을 몇 번에 걸쳐서 합니까? 3번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그걸 다 딛고 올라와서 다시 상가랑 하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 뚫기도 어렵다. 그렇군요. 완벽한 시스템과 선수들의 마인드 모든 것이 다 종합된 결과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우리가 동이라고 한때는 불렸잖아요, 중국한테. 근데 그 동이의 이자를 한자로 보면은 큰 대자에 활궁자가 합쳐진 형상인데 추측컨대는 아마 아주 우리 고대 선조들이
그때부터 활을 굉장히 능숙하게 잘 썼다라는 생각도 들고 제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스포츠평론가님, 최평가님 조선시대 때 역사를 좀 공부하고 있는데 세종 때인가요? 그 편전이라는 애기 화살을 쏘는 법을 국가 기밀로 분류를 해서 절대 이 북쪽의 오랑캐들에게 알려주지 마라. 국가가 관리했던 기록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유사한 질문, 네. 왜 이렇게 한국 양궁은 강하고 잘 쏘냐? 라는 질문을 가끔가다 받거든요. 주저 없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일단 물론 현대자동차그룹의 이런 그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니까 스포츠 과학을 동원한 훈련 그리고 협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다 맞습니다. 이게 있고, 근데 한마디로 이것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잊어버리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피는 못 속인다. 이 얘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외국인이 물어볼 때 우리는 원래 잘 쐈다. DNA가 있어요. 예. 우리 역사 시작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하신 동이족, 동쪽에 활 잘 쏘는 민족이라고 중국이 불렀고요. 고구려의 시조, 주몽, 신궁이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태조 이성계 역시 신궁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역대 왕들 중에 활 잘 쏘는 임금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정조도 특히 활을 잘 쏴서 조선의 3대 신궁이라고 불렸고, 이렇게 특출난 몇 분만이 활을 잘 쏘는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선비가 갖춰야 할 문무의 덕목으로 활이 필수 과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뭐 배드민턴 채나 아니면 이 골프채처럼 조선시대에는 이 선비의 집 안에 쏘지는 않더라도 활이 다 걸려 있는 게 그게 정상이었거든요. 맞네요. 남자들만 쏜 것도 아니고 여자들도 쐈습니다. 네. 여인들의 이 활 실력이 대표적인 게 이순신 장군의 부인이었거든요. 특히 활을 잘 쏴서 이순신 장군과 활 쏘기 내기 경기, 대단하네요. 그 정도로 네. 활 잘 쏘는 여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한국인의 DNA는 활을 잘 쏘는 DNA가 모르긴 몰라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대단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가 결승을 확정 지었습니다. 준결승을 승리하고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소감 들어보시죠. 일단 결승에 진출했다는 게 정말 행복한 것 같고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긴장 안 할 줄 알았는데 긴장을 하니까 몸이 먼저 굳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좀 잘 찾아가서 이제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이제 상대를 지치게 하기 위해서 1세트를 우리 세영 선수가 일부러 좀 버리는 게 아니냐고 이런 댓글까지 달리던데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늘 빨리 끝내고 싶고요. 상대를 지치게 하는 방법은 아니고 그냥 제가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데 마지막인 만큼 더 쏟아 부어서 정말 제가 원하는 낭만 있는 결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사실 배드민턴에서 이 남녀 혼성에서 금메달, 동메달을 우리가 기대했었는데 아쉽게 그쳤는데 안세영 선수 이 개인전에서 이 금메달 결정전 마지막 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된 겁니다. 함께 보시죠. 금메달 결정전 오늘이에요. 자, 지금 안세영 선수는 랭킹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상대 선수가 중국 선수인데 허빙자오 세계 9위. 1996년 올림픽 방수연 이후 28년 만에 금메달을 도전합니다. 오늘 오후 5시 55분에 금메달 경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배드민턴에서 지금 금메달이 기대는 많이 했었는데 아쉽게 없었는데 오늘 안세영에게 금메달은 많은 전문가들도 기대해봐도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안세영 선수입니다. 이제 배드민턴 여자 단식이거든요. 오늘 오후 5시 55분에 중국의 허빙자오 선수와 금메달을 놓고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허빙자오 선수는 역대 전적에서 이제 8승 5패로 안세영 선수가 좀 앞서고요. 그렇군요. 강한 면모가 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데 안세영 선수가 허빙자오 선수랑 상대로 8번 이겼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세계 배드민턴의 여자 단식은 3파전입니다. 네. 안세영 그리고 일본의 야마구치 그리고 중국의 중국 선수의 이 3파전인데 이 야마구치 선수는 8강전에서 이 안세영 선수가 직접 탈락을 시켰고요. 네. 중국의 천이페이 선수와 결승전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허빙자오 선수가 고맙게도 8강전에서 천이페이 선수를 이변을 연출하면서 탈락시켰습니다. 땡큐네요. 예, 그래서
허빙자오와 안세영 선수의 금메달을 놓고 만나는 결승전이 됐는데 안세영 선수 아마 자신감이 있을 겁니다. 물론 안세영 선수도 천리페이가 없다고 무조건 금메달 따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는 말이죠. 허빙자오 선수를 만나서 반드시 이긴다고 방심할 필요는 없겠지만 평소에 하던 실력 그대로 발휘한다고 한다면 오늘에도 안세영 선수의 금메달 추가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자, 배드민턴에서 금메달 기대해 볼 법합니다. 안세영 선수 자신감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상대 선수인 허빙자오 선수를 상대로 역대 전적 8번을 이겼던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금메달 안세영 선수의 오늘 경기 온 국민이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탁구 삐약이 우리 신유빈 선수의 메달을 아마 많은 우리 국민들이 기대했었는데 아쉽게도 이 동메달 결정전에서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신유빈 선수의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 국민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유빈 선수가 경기에는 졌지만 승리한 상대 선수를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이 이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의 가슴을 울리고도 있다고 합니다. 신유빈 선수의 소감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고 상대도 그만큼 노력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더 단단했고 실력도 더 좋으니까 뭐 경기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저도 그 노력을 배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기쁨의 눈물도 많이 쏟으셨었는데 좀 많이 아쉽고 그러진 않으신지. 뭐 결과는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쉬움은 없습니다. 5세트는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끌려갔을 때 마음을 어떻게 다잡으셨어요? 그냥 한 포인트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무아지경으로 작전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내가 이 경기에서 후회가 없다 저도 느꼈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밝은 분위기에서 시합을 하고 싶었습니다. 최동호 평론가님, 신유빈 선수 잘했어요 이번에. 정말 잘했고 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또 있어요. 그렇죠. 신유빈 선수 아직 완성된 선수가 아닙니다. 네. 20살이고 계속 성장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올림픽에서 기대가 되는데 일단 이 도쿄올림픽 때보다 확실히 이제 성장한 느낌이 듭니다. 여전히 귀엽고 예쁘고 삐약이라는 느낌이 들지만 도쿄올림픽 때보다는 한층 성장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분명히 또 냉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4강전에서 중국의 첸명 선수에게 0대4로 패했는데 경기 시간이 불과 47분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네. 냉정하게 분석하면 중국 선수와의 기량 차이는 분명히 있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지 발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메달 결정전에서도 일본의 하야타 선수에게 패했는데 한 가지 더 성장했다고 느껴지는 거. 첸명 선수에게 패하고 난 뒤에는 한 1분 정도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감독 코치에게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선수들에게 인사하고 관중들에게 인사했는데 그 이후로 동메달 결정전 패배 직후에는 또 달라졌죠. 선수뿐만이 아니라 심판들에게도 인사하고 관중들에게도 다 확실하게 인사를 하고 마무리를 졌습니다. 일종의 책임감이랑 내가 해야 할 바를 깨달은 거라고 그러는데 이게 큰 대회를 통해서 선수로서는 한 뼘 더 성장했다는 얘기죠.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20살이기 때문에 그리고 완성된 선수가 아니라 발전하는 선수입니다. 다음 올림픽에서 더 좋은 성적을 올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신유빈 선수가 참가하는 여자 단체전 오늘부터 시작이거든요. 단체전에서도 메달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혼성에서는 이미 동메달을 또 확보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신환 의원님, 신유빈 선수에 대해서 일본에서 굉장히 극찬이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가 많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우리 전 국민들이 사실은 신유빈 선수가 5살 때부터 성장하는 모습을 쭉 봐왔잖아요. 보기만 해도 미소가 이렇게 그득한데요. 지금 3, 4위전에서 그 하야타 히나 선수에게 패하고 나서 다가가서 손잡고 포옹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또 다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많은 누리꾼들도 저런 실력도 좋고 또한 예의를 갖춘 그 신유빈 선수에 대한 칭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대단하네요. 패자의 품격. 꼭 뭐 이겨서뿐만 아니라 이 하야타 선수에게 특히 포용해주는 저 장면에 일본 어떤 국민들도 굉장히 좀 감동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런 것이 사실 스포츠맨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제 저 메달을 따지 못했고 4등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또 승자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는 저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많은 감동을 주는 것이 스포츠맨십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자, 우리 신유미 선수 또 이제 단체전 경기가 남아 있다고 하니까 힘내서 심기일전에서 또 좋은 기량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도에서도 동메달이 나왔습니다. 안바울 선수가 동메달 획득에 성공했는데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경기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안바울 선수의 소감부터 들어보시죠. 진짜 지금껏 메달 중에서 제일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이. 일단 이게 단체전이라는 게 굉장히 컸던 것 같고 저희 모든 선수들이 다 굉장히 고생 많이 했거든요. 힘든 훈련도 다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온 건데 올림픽에서 다 같은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메달을 땄다는 게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단체전은 또 운과 다르게 단합이 잘 되어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진짜 저희가 대한민국 팀이 하나로 뭉쳐서 경기를 한 것 같아서 이게 동메달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믿고 있었고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골리앗을 쓰러뜨린 바울 연장전 골든스코어 매치 5분 25초 승부 체급차를 극복하면서 유도 대표팀 전원이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자, 우리 대표팀 선수들 대단합니다. 기분 좋은 올림픽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하죠. 광주 전라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율이 20%대의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호남에서 구대명이 흔들거린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자, 10개 지역에서 누적 투표율 90%대를 과시했던 이재명 후보가 전북, 광주, 전남에서 연이어 이 90%대 득표율이 깨지면서 누적 투표율도 9대0이 깨졌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특히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90% 이상 득표율로 대표는 이재명이다라는 별명으로 9대0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의 심장, 호남 지역에서 깨진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항할 만한 대항마가 없다. 뭐 이런 예상된 결과라서 투표율은 낮아질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많은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에서 자랑했던 9대0. 이 9대0이 호남에서 깨졌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국민의힘 그 투표율이 45%였잖아요. 45.10%였는데 그게 이렇게 높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민주당은 그 투표율이 45%의 3분의 2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민주정당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90% 이상의 득표율이 나오는 거는 사실은 비정상적인 거고요. 비상식적인 거고 어떤 정당에서 득표율이 90%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거의 그거는 민주정당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게 80%대도 굉장히 높은 건데 득표율이 그렇게 내려간 것도 사실은 뭐 그나마 좀 정상을 찾아가는 건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이제는 저는 사실은 어떤 느낌까지 드냐면 혹시 너무 그 득표율이 높으니까 이 득표율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심전심 또는 명시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사실은 그런 의미까지 있고요. 저 의심까지 들고요. 그다음에 투표율이 25%인데 90%를 갖다 득표한들 전체적으로 따지면 22.5%만이 그 투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이 이게 현 주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반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전수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90%를 목표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이대로 가면 90% 되겠다. 그럼 투표율이 좀 많이 낮아요. 특히 호남에서 이렇게 투표율이 낮은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수치만 보고서 투표율이 낮다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민주당은 호남과 수도권에 굉장히 많은 권리 당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평균 30%라 해도 전체 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20%가 낮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권리 당원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평균적인 수치로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뭐 지금 호남의 민심이 달라진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그 자체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지만 광주광역시당이라던가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많은 이변을 전북이라던가 다른 지역에서 이변을 자아내면서 사람들이 많은 홍보 그리고 직접적인 참여를 좀 보이고 있는 행태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이재명 아니냐,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러면 과연 이재명이라는 당대표가 확실시 됐을 때 그 이외의 당대표 후보들이 뭐 반 이재명이든 어떠한 대안의 그런 민주당으로서 그런 미래 비전을 제시했나, 호남을 비롯한 전국의 권리 당원에게 그런 걸 어필을 했나, 그거를 다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민주당 1860년대에 남부 견고한 남부라고 해서 남부 지역에서 무조건 민주당을 콘크리트로서 이제 지지를 했다가 프랭클린 루스벨트 있을 때 그게 깨졌거든요. 어떠한 이제 그 전체 연합 소수 연합 카톨릭이라던가 남부라던가 소수 인종을 포함한 그런 통합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기존의 그 콘크리트 지지가 깨졌는데 그런 과연 반 이재명에 대해서 그런 어떠한 그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통합적인 대안을 과연 제시를 했나, 그런 비전이나 통합적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그동안 비전을 보여줬던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김두관 후보가 이재명 대표의 친명 조직을 하나회에 빗댔습니다. 현재 우리 당의 운명,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좌지우지한다. 한회를 연상시킬 정도다. 이재명 그룹이 당을 점령했다. 라고 김두관 후보가 어제 민주당 대의원들에게 보낸 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회, 김두관 후보 이야기 들어보시죠. 더민주혁신회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에 하나회를 빗대셨는데요.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면 더민주혁신회의가 당내 새로운 주요 정파가 돼가지고 시도당 위원장 후보를 다 이렇게 출마를 하시기도 했고 아마 차기 지방선거에서 대거 후보를 공천하면서 세력을 좀 많이 완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김영주 의원님, 하나회 전두환 군부 독재의 뭐 상징과도 같았던 군대 내 사조직 아닙니까? 결국 이제 쿠데타를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고 요직들을 다 차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결국은 강제 해산시키려는 노력 때문에 해산이 됐는데 사실상 친명 조직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를 김두관 후보가 하나회에 빗댄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보면 그 이재명 지지하는 말하자면 당원과 구성원들을 각 지역별로 다 구성해 놓고 지방선거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미 뭐 예컨대 김민석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 차에 태워서 이 사람이 하나회다. 정봉주 말고? 정봉주 아니고 이 사람이 내가 찍는 사람이라고 편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광주 보십시오. 양분남 의원이 시당위원장이었고 하나인 강의현 씨가 35%밖에 못 받았어요. 그게 전체적으로 광주의 표를 90%에서 80%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회 같지도 않은 하나회를 뽑아서 하나회처럼 하려고 하니까 무리수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하나회는 좋은 조직은 아니었는데 기본적으로 육사 중에서 제일 엘리트들을 하나회를 뽑았다면 이재명 조직은 하나회보다 못한 조직이죠. 어떤 면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어. 이번에 총선에 거의 마지막 가서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공천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대로 이번 선거에서 시당위원장에 나오고 그런 모습들을 호남에서 보기에도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이재명은 지지하지만 하나회는 지지할 수 없다. 그런 뜻과 저는 비슷하다고 보고요. 뭐 그 이재명 조직 자체를 굳이 하나회라고 비교할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자연스럽게 좀 비교가 되는 분석들도 많은데 오신환 의원님, 이 대표 선거 관련돼서 논란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누적 투표율이 이제 30%에 못 미치게 됐어요. 20%대 투표율,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이 많긴 합니다만 20%대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투표를 했는데 굉장히 압도적인 90%는 깨졌다고 합니다만 90%에 육박하는 득표율. 그런데 정작 투표한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뭐 3분의 1도 안 되는 그렇습니다. 숫자다. 국민의힘에서 비교해 봤을 때는 뭐 압도적인 득표율은 비슷한데 투표율이 민주당과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대표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전당대회 때 투표율이 좀 낮아요, 상대적으로. 저희가 지금 뭐 지난번 이준석 대표 때 45%, 그리고 요번에 49%, 그리고 김기현 대표 때 55% 이렇게 높은 투표율을 국민의힘이 가졌던 반면에 민주당의 경우는 30%대 전후가 대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실상 이제 그 권리당원이라고 하는 당원들이 약간 허수가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적극적인 어떤 적극 지지층들만이 더욱더 극렬하게 이제 지지하면서 전당대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호남에서의 이런 낮은 투표율이 갖는 의미, 그리고 90%가 깨지고 80%대로 주저앉은 이재명 대표는 결국에는 뭐 당대표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갖고 있는 호남의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가 사실 멋득지 않은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장해 있는 이 수도권에 있는 호남인들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남아있는 이 수도권의 어떤 그 전당대회의 투표도 일정 정도 90% 이상의 지난번처럼 높은 득표율을 갖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예측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다양성과 포용성들을 조금 민주당이 다시금 회복해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들이 조금 더 실릴 수 있는. 다만 이제 김두관 후보의 경우 사실 굉장히 공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지만 과거에 본인이 해왔던 행보들에 대한 그 히스토리가 진정성이 좀 의심받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이 약간 공허하게 들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이 당대표 선거보다는 지금 최고위원 선거에 더 집중이 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과연 5명의 최고위원들이 누가 될지, 특히 또 수석 최고위원이 과연 김민석 후보가 될지 정봉주 후보가 될지, 이게 굉장히 큰 관심사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의 소리를 들은 혁신회의 측은 발끈했습니다. 혁신회의는 당원들의 자발적인 원외 조직이다. 군사 독재 세력에 빗댄 건 시대착오를 넘어 역사인식 부재와 당원 모독이다. 발언 사과하라라고 혁신회의는 발끈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밀었던 김민석 후보, 이재명 대표가 밀지 않았으나 1등을 하고 있었던 정봉주 후보, 순위가 어떻게 됐을까요?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김민석 의원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자 정봉주 후보가 19.68%로 1위, 김민석 후보가 16.05%로 2위였는데 지난달 27일까지만 하더라도 어제 김민석 후보가 17.58%, 정봉주 후보가 2위로 물러났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통했군요. 효과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저런이 민주당이란 이름이 걸맞는 정당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독재라고 한 게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혼자서 독재, 자기 마음대로 재단한다는 게 그게 독재 아니겠습니까? 군사 독재는 어떤 독재냐면은 군사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독재하는 게 군사 독재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이 사람 그 수석시켜 그러면 그 사람이 수석이 되고 이제 뭐 득표율 한 90%에서 좀 낮춰 그럼 80 몇 %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되기 때문에 거듭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뭐랄까 이 대표 뜻대로 이제 득표율이 낮아지게 지시를 했다는 것은 전혀 뭐 사실로 볼 수 없다라는 말씀 한마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든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제가 봤을 때 개딸들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군사 독재가 아니고 개딸 독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저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저런 정당이 수권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말씀은 뭐 항상 뭐 민주당장에서는 의견이 다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갖다가 하시던데 지난 전당대회에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보니까 박용진 후보 보고 박용진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민주당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이번에 지난 공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또 비슷한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예, 정익진 변호사님 개인적 의견을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정봉주 후보가 좀 서운하지 않을까요? 왜 나는 차에 안 태워주고 안 밀어주나? 1등이었는데.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대장부와 쫄장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장부는 모든 건 다 내 탓이오라고 얘기하고 쫄장부는 다 네 탓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대표 탓하면 쫄장부다. 왜 그렇게 되면요. 정봉주 지금 후보님과 무엇보다 김두관 당대표 후보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되게 쉬운 정치를 하신다는 건데 한마디로 이제 정봉주 후보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강력하게 비난을 해서 차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1위를 지속을 해왔고 그다음에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이재명 대표를 비난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죠. 둘 다 이제 누군가를 비난하기만은 쉬운 정치를 하는 건데 민주당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단순히 비난이 아니라 누가 민주당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가로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서 특이점이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떻게 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어떻게 이재명과 함께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것인가 어떤 전략 분석가로서 전략 행동가로서 자신의 전략을 계속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 입장에서 특히 이제 당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봉주는 계속 윤석열 열심히 비난하니까 시원하긴 하지만 진짜 민주당의 차기 2년 후, 3년 후를 이끌고서 전략을 제시할 사람이 누굴까?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점들 저출산 문제부터 해서 경제 문제부터 해서 기후 문제, 서로의 양극화, 정치 양극화, 경제 양극화 이 불평등 문제를 누가 제1야당으로서 잘 이끌고 같이 보조하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까? 당원들의 평가 기준은 바로 그렇습니다. 명확하기 때문에 누가 이제 지도부가 밀었다고 해서 하기보다는 누가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주느냐. 결국엔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인이란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김민석 후보나 이재명 후보 자체도 정치인으로서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정봉주 후보가 이제 꿈과 미래가 없는 후보가 돼버리는데 또 상대적으로는 꿈과 희망을 제시하기보다는 좀 쉬운 정치, 비난하는 정치로서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정치권 소식 전해드린 김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강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탄핵입니까?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강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에 빗대서 야당의 이 많은 탄핵, 반복되는 탄핵 공세를 오물 탄핵이다. 누굴 위한 탄핵이냐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여태까지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어떤 입장보다도 가장 어찌 보면 강경한 입장이 나왔어요. 오신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대통령실도 작심을 한 표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방통위를 4번째 탄핵을 시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상임 부위원장까지 직무대행까지 탄핵을 한 것으로 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4번째 방통위원장의 탄핵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행정권력의 방통위원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의도. 그러니까 탄핵의 본래 취지와 전혀 무관하게 민주당이 탄핵을 악용해서 남용해서 저렇게 어떻게 행정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입법 권력이 행정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잘못된 판단이 저기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저걸 방치해둘 수 없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헌재의 탄핵 심판을 통해서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헌재가 좀 빠른 시간 내에 판단을 해서
저는 좀 이 각하 처분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장 받은 지 사흘 만에 그리고 업무를 시작한 지 단 하루 만에 저런 식으로 탄핵을 했기 때문에 헌법 65조에 있는 직무 범위 내에서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있을 때 탄핵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과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받을 만한 그런 사전적 의미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헌재에서도 손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일이 없게 그간에는 민주당이 계속 탄핵을 시켜서 직무정지를 시켜놓으니까 자진 사퇴하고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내정됐는데 또 탄핵을 하고 또 탄핵을 하고 했던 것이 굉장히 반복됐었는데 이번에는 헌재 판단 받겠다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탄핵을 당하려면 중대한 법률 위반, 헌법 위반, 행동이 명확해야 탄핵의 요건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현 정권 들어서 민주당이 수많은 탄핵을 발의했지만 단 한 번도 탄핵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이어서 이번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 발의한 것 헌재 판단을 받아보겠다. 대통령실 이렇게 입장 밝혔는데 지난번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기각 나왔어요. 헌재에서. 정익진 변호사님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본함 안 하죠. 본함 안 와요? 왜냐하면 이게 헌법 법률 위반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직무 집행 중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임명된 지 어제 임명된 사람이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오늘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그런 행동을 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행동도 안 했는데 너 잘못했지라고 하면서 내가 관심법입니까? 너는 분명히 앞으로 잘못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처벌받아. 너는 탄핵당해야 돼. 이런 식의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도대체 탄핵소추안을 어떻게 썼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이상민 장관 탄핵할 때 그때 돈이 안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때 민주당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변호사 비용으로 수천만 원 들어갔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텐데 도대체 어떤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재판관님들이 그 결정문을 어떻게 써야 할지도 난감하지 않을까. 일이 없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그러면 진짜 민주당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역풍이 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률적으로는 이거 보나마나다.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사람이 어떻게 나빠야 하루 만에 탄핵당할 만한 나쁜 일을 질 수 있느냐라고 말한 것과 같은 취지시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법 정치 자금을 써내문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이 됐다고요. 하지만 그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받은 거기 때문에 탄핵 그 헌법재판소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탄핵이 안 됐던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그 이후에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받았으면은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됐겠죠.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도대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무슨 행동을 갖다가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잘 밝혀야 되고요. 이런 거는 그냥 민주당에서 변호사 선임하지 말고 로펌 선임하지 말고 민주당에 뭐 유명한 변호사들 많이 있으니까 의원님들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좀 직접 써가지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제대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법사위원장 하는 거잖아요. 정청래 법사위원장 뭐 본인 스스로 변호사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직접 쓰고 직접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물풍선에 빗댔어요. 그러니까 계속 날라온다라는 거. 하지만 별 실효가 없다라는 거. 그런데 되게 기분 나쁘다는 거. 뭐 이런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민주당 반론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오물풍선에 빗댄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그러니까 오물풍선 자체도 사실 원인이 먼저 우리 쪽에서 민간에서 보내기 때문에 그게 날아오는 거고 방통위원장 임명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자격이 없는 사람을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임명하고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제 MBC 보도 본부장 하면서 세월호 전원 구조라는 그런 전 세계적 오보를 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법카 그 유용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도 하고 있고 세월호 유족들에게 2차 가해까지 했던 사람이고요. 본인의 그 대통령께서 5.18에 대해서 직접 참배하시고 인을 위한 행진곡까지 불렀던 그 5.18 정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얘기 못하고 위안부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표명해야 될 공직자로서의 그런 의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너무나 편향적인 사람으로서 과연 전 세계 언론에 봤을 때 방통위원장이라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사람으로서 자세인가? 과연 그런 사람을 임명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이라는 이미지에 얼마나 더 악화되는 영향을 줄 수 있을까를 좀 고려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안 하셨다 보이고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방통위원 구성은요. 대통령 추천 2명에 바로 국회에서 추천 3명입니다. 국회에서는 그리고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2명입니다. 왜 그렇게 위원 구성을 하게 했을까? 그 이유는 어떤 방송 관련한 일을 할 때 야당과 같이 협의를 해서 하라는 그런 의도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기존의 의원들을 해촉해버리고 그리고 바로 방통위원 되자마자 기존의 그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 이사들을 임명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거든요. 이러한 절차적으로도 법원에서도 이런 해촉 문제라던가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이미 판명된 사안에 있어서 그 민주당은 충분히 이게 굉장히 위법하고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을 낸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헌재 판단을 받아보니까 정혁진 변호사님하고 전수인 변호사님 두 분 변호인이 정말 상반된 의견을 주셨는데 누구 입장이 맞는 건지 한번 헌재 판단을 들어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뭐 실시간 속보로도 한동훈 대표의 새로운 인선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김종혁 원외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을 했습니다. 친한동훈계 인사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김종혁 이 지명직 최고위원이겠죠. 조금 전에 한 언론 매체의 인터뷰를 제가 재밌게 읽어봤는데 김영주 의원님, 정점식 의원을 원래 한동훈 대표가 당초에는 유임하려고 했었는데 친윤들이 언론 플레이하는 거 보면서 마음을 바꿨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원래는 정정식 정책위 의장을 유임하려는 것이 이 한동훈 대표 뜻이었다라는 얘기고 사실 저도 이 당내 분위기를 취재하다가 좀 일찍이 유임할 거야라는 걸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안 물러나고 이렇게 사택을 크게 키우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친윤들의 언론 플레이 때문이다. 뭐 이런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뭐 이와 같이 오가는 얘기들이 더 오해를 낳고 당내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뭐 묻고 따지기도 전에 누구는 유임돼야 된다. 어떤 뭐 지금도 보면은 한동훈 대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권한도 없는 일을 한다. 이런 그 내부 분란까지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여당 정책위원장이 뭘 해야 되는 사람이냐 하는 데 있어서 정정식 의원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당 정책위원장답게 기획통이라든지 경제통이라든지 전문가 통이어야 되는데 저분은 사실은 어떤 율사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제가 봤을 때는 뭐 한동훈 대표를 위한답시고 저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한동훈 체제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해서 또 실제로 부적절한 자리에 대한 혁신을 위해서 한동훈 체제가 혁신 대표 체제라면 그에 적절한 인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뭘 하겠습니까? 굳이 유임시키려고 했으나 이런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당의 논란을 부추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오신환 의원님, 장동혁 최고위원이 앞서 이제 민주당의 거듭된 탄핵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표현을 했는데 민주당의 탄핵이 이제 출근길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준말 아처럼 일상이 돼버렸다. 작은 일상이 됐다. 뭐 이제 뭐 새롭지도 않다라는 뜻 같아요. 출근길 같은 탄핵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상 이제 거의 민주당이 뭐 탄핵을 중독이 걸린 정당처럼 지금 남발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실 대통령 탄핵뿐만이 아니라 검사 탄핵이나 아니면 국무위원 탄핵도 사실 국민들조차도 굉장히 생경한 그런 용어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친숙하게 탄핵 그러는데 그것이 향후에 우리 정치권에 가져올 파장
또 앞으로 그런 관례들이 계속 이제 국회를 운영함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부작용들 이게 굉장히 좀 우려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법사위에 지금 정청래 위원장과 같이 지금 상임위를 운영하는 그런 위원장이 또 계속 발생하게 되면 국회는 계속 그냥 무정부 상태처럼 저렇게 계속 극단적인 어떤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고요. 또 탄핵이 앞서 그 헌재에서 늘 기각당하는 것에 대한 그 정치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아요, 민주당이. 지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도 그렇고 결국에는 본인들의 논리로 계속 탄핵을 뭐 합법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탄핵이 헌재에서 다 기각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검사 탄핵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탄핵을 신중하지 못하게 저렇게 남발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앞서 과거에 했던 것들, 과거의 행위들로만 가지고 자꾸 본인들의 어떤 주장들을 합리화해서 탄핵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시간적, 물리적 그리고 행정의 공백이 행정 권력에 대한 공백이 굉장히 커지게 되잖아요. 그것은 결국에 국민들한테 그 피해가 다 전가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시에 민주당이 그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만 계속 먹다 보면 출근길에 좀 물릴 수 있거든요. 계속 아만 먹기보다는 때로는 아바레, 아이스 바닐라 라떼나 따라, 따뜻한 라떼도 좀 가끔씩 섞어 마셔주는 게 덜 지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2가지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중이었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결국은 주차돼 있던 차량 40여 대를 태우고 아파트 단지에 큰 화재 피해를 입혔습니다. 주민들은 아파트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오전 6시 15분 청라 A 아파트 화재에서 전기차,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주차해 놓은 지 59시간, 그러니까 사흘째 주차를 해놨다는 거예요. 충전 중인 것도 아니었는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이 부분이. 해당 차는 당시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 중이었다. 주차 사흘째 충전도 아닌 벤츠 전기차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CCTV 영상인데, 자, 이렇게 멀쩡한 아파트에서 갑자기 주차되어 있는 벤츠 차량에서 연기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열폭주 현상으로 보이는 화재 양상이 진행됩니다. 때문에 옆에 있었던, 자, 이렇게 폭발을 하죠. 옆에 있었던 차량 40대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100여 대에게 화재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이 화재가 상당 시간 동안 계속 불길이 잡히지 않아서요. 이 주차장 상단에 있었던 이 배관들에게도 피해를 입혀서 정상적인 급수 공급 자체가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결과는 이렇게 차량 140여 대를 손상시켰고 아파트 자체에도 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게 됐습니다. 자, 이게 지금 미스테리 영역이에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불이 난 것은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저희가 많이 봐왔는데 충전 중에 불이 나서도 안 될 일인데 사흘 동안 주차를 해놓은 상태였고 충전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충전 중인 상태도 아니었는데 CCTV에서 봤듯이 갑자기 폭발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핸드폰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핸드폰 충전을 오래 하면 100% 넘게 하면 과열돼 가지고 폭발하는 경우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100% 이상 충전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아예 전기차 충전을 90% 정도로 한도로 해놓고 그렇게 충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도 전기차 운행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뭐 한 90% 정도만 충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있는 차에서 아무런 그 충격도 없는데 저렇게 화재가 발생을 한다? 저는 진짜 이건 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요즘 아파트는 지하에 다 전기차 충전소, 새로 지은 아파트에는 대부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전기차들이 지하 주차장에 충전하면서 그 밤새도록 충전하면서 아침에 출근할 때 편하게 하려고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갖다 듣는데 저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게 전기차가 과연 지금 안전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그 회의가 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피해도 뭐 상당하고요. 아파트 주민들 피해까지 상당합니다. 그런데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사흘 동안 세워놨다. 그 차에서 갑자기 왜 불이 납니까? 전문가들, 주행 중에 배터리가 탑재된 하부가 충격을 받고 배터리 내부 분리막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 배터리 업체 연구원, 과충전 등 누적된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더운 여름 날씨와 결합해 단락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아니 저 정도 이유라고 해도 불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차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그게 이제 전기차가 쓰는 배터리가 너무 크거든요. 하중도 크고 또 리튬 전지에 대한 어떤 아직도 안전장치가 소홀하다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차종에 따라서 멀쩡하다는 차도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저렇게 되면 사실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물에 완전히 집어넣어야 끌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한다 그러면 왜냐면 이제 전기 화재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 말씀처럼 특히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지하 주차장이 훨씬 열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럼 하나의 어떤 열 폭발이 폭주해서 바로 순식간에 같은 전기 차종에서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기차 주차장을 따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생길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언론 머스크는 이미 전기차의 양산화 산업화에 대해서 약간 자기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저러한 이유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기차는 한 5, 6년 되면 전체 배터리를 다 갈아야 된다든지 실제적으로 차량에 화재했을 때 일반적인 불을 끄는 장치로서는 불을 끌 수가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잖아요. 저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덥다고 불나면 그 차를 어떻게 탑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리튬 전기 폭주 가능성이라든지 일정 온도 이상에는 차를 그냥 좋은 상태에서는 차가 불이 타지 않지만 아까 전문가 얘기한 것처럼 중간에 차에 충격이 있어서 배터리가 다양한 어떤 외부 현상에 아주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겁이 나서 전기차를 탈 수가 없고요. 겨울은 겨울대로 이게 히터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을 때는 히터를 켤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의 자체가 많이 안 팔리게 되는 배경이 저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단순히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름에 고온에 지금 어제 보니까 뭐 김해나 남부 지역은 40도 가량 된다면 지하 주차장은 5, 60도 그렇게 통풍이 안 될 경우는 제2, 제3의 이런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각 지자체별로도 여러 가지 어떤 그 법칙을 좀 규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화재 원인은 좀 경찰 조사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유독 이 전기차에서 화재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 원인 규명하고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제조사 쪽에서는 배터리 때문일 것 같다. 배터리 업체와 제조사가 다른 거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배터리 업체에서는 이 차량의 결함 때문일 것 같다라는 뭐 각종 추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책임 떠밀기로 이어져서는 또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가 하면 국산차 전기차를 탁송하던 중에 국산 전기차에서 또 화재가 발생하는 영상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산 전기차를 이 트럭 같은 곳에 싣고 탁송을 하던 중에 갑자기 열이 발생하더니 시동도 켜져 있지 않았는데 내부에서 불길이 치솟는 영상이 블랙박스에 포착이 됐습니다. 자, 멀쩡히 탁송하던 중에 이 국산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런 것도 말이죠, 오신환 의원님.
굉장히 이 전기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텐데 사실은 굉장히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기차의 화재 안전에 대한 문제는 사실 굉장히 지금 화면상으로도 충격적이고 굉장히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지하 주차장의 공간에 대한 온도, 또 지금 화재가 특히 전기차가 발생했을 때는 진압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일반 분말 소화기로 되지도 않고 또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그냥 1000도까지 갑자기 열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전용 소화기나 아니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욕조 같은 데다가 확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어떤 장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기 화재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입법이나 행정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 그러면 더 많은 피해들이 지금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커뮤니티 영상인데 그 커뮤니티 글 중에 그래서 자기는 지하 주차장에 세울 때 전기차와 주차 충전소가 굉장히 먼 곳에서 주차를 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앞서 그 청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소도 아니고 그냥 일반 주차구역에 있었으니까 어쨌든 이거 화재 규명 원인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 소식 짚어봅니다. 카밀라 해리스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앞서고 있습니다. 경합주에서도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두 후보가 TV 토론을 두고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어느 방송국에서 하냐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폭스 TV 아니면 TV 토론 안 해라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이제 폭스 방송은 친 트럼프 매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ABC가 주최하는 TV 토론 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폭스 아니면 나 안 해라는 이례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카밀라 해리스는 저 겁먹었다. 자신을 구해달라고 폭스에 달려가고 있다. 예정대로 진행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굉장히 이례적인데 대통령 주자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한 대선 주자가 예를 들어 나 MBC 아니면 안 해.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좀 비슷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로 보면 저게 TV 토론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인지 또 단순히 어느 매체뿐만 아니라 토론 방식에서 실제로 타운홀 미팅으로 대규모 청중들과 같이 할 것인지 청중 없이 할 것인지 가지고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폭스에서 해도 똑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저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당황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카밀라 해리스의 이 분위기 때문에. 처음에 해리스는 더 낫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해리스가 됐을 경우 그렇게 얕잡아 보다가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해리스에게 달려가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비욘세라든지 가수가 노래를 들려주고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새가 확실히 모이기 시작하고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조사도 나오니까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너무 쉽게 생각했다가 여러 가지 지금 시간 벌기용으로 다양한 핑계를 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치만 놓고 보면 경합 양상의 수치이긴 합니다만 그간의 트럼프가 바이든 후보를 상대로 보여줬던 양상과는 지금의 양상은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다. 많이 바뀌어 있죠. 더군다나 지금 현재 해리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부통령 러닝메이트도 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보면 자기가 러스트 벨트라든지 좀 더 어떤 민주당의 약세 지역이라든지 트럼프 지역에서 좋은 후보를 발굴해냈을 때 조금 더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토론회는 할 텐데 기싸움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자 트럼프 진영에서는 카멀라에게 욕설을 붙이거나 아니면 카멀라 해리스의 억양이 이상하다라는 등 이 지역적인 공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We're going to defeat crazy Kamala. Kamala. No, it's Kamala. Kamala Harris comes to Atlanta and talks with a fake Southern accent, even though she grew up in Canada. You can't make it up. That's pretty weird. 이름 갖고 놀리는 건 좀 약간 유치할 수 있는데 까몰라 해몰라. 어쨌든 트럼프가 수세에 처한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여론조사상은 뭐 우위를 가릴 수 없는 경합 양상이라는 소식도 짚어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북한이 수해 피해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 굉장히 공공한 처지에 처한 북한 주민들을 돕겠다라고 제의를 했는데 우리의 이 선의를 북한이 이 우리 정부를 공격하는 것으로 걷어차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북한의 수해가 상당합니다. 지금 대형 미디어홀에 저희가 사진 한 장을 띄웠는데 김정은이 고무보트를 타고 현장을 시찰하고 있는데 저 지역의 집들이 저 물속에 다 잠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자 우리가 인도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선의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원 품목, 규모, 지원 방식 등에 대해서는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와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조속한 호응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서울 것들은 똑같다라며 음흉한 목적은 훤하다, 적은 적이다 라며 우리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럴 상황이 아닐 텐데 말이죠.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 적들의 쓰레기 언론들은 우리 피해 지역의 인명 피해가 1000명 또는 15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이러한 모략 선전에 집착하는 서울 것들의 음흉한 목적은 뻔하다고 까발키시었습니다.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고 하시면서 한국 쓰레기들의 추악한 본색을 신랄히 지탄하셨습니다. 자, 뭐 북한 인권 운동 많이 하셨던 전수미 변호사님, 뭐 우리 정부 욕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이 정부 저 정부 일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는 뭐 더 심한 일도 했었잖아요. 그건 그렇다 쳐도 이렇게 지금 북한 인민들을 돕겠다라는 지원을 김정은이 자존심 내세워서 거절하면 결국은 어려워지는 건 북한 주민들이거든요. 특히나 수해 입은 이재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거 다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지금. 걱정입니다. 북한의 지금 수해 피해 최소 인원이 지금 1,500명 이상으로 지금 이제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네. 굉장히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왜 배부른 소리 하냐, 바로 받으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데 좀 북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굉장히 자존심도 세고 특히 요즘 밀착하는 게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그리고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전협정 71년 체제에 있어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에 전승절에 참여를 해서 그 우애를 굉장히 과시했었고요. 중국 또한 북한과의 관계를 굉장히 좋다, 우리는 혈맹 관계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강조를 최근에 했습니다. 결국에는 북한으로서는 남한한테 어떤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라는 든든한 이제 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남한한테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북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줄 테니 한번 적극적으로 호응해봐라. 그럼 북한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내지만 뒤로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불법으로 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략적 측면으로 다가가야 되는 게 어떠한 정말 뭐 현금, 벌크 캐시, 대북 제재의 그런 품목이 아니라 정말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이번에 재해가 일어난 지역이 바로 압록강 지역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은요, 단순히 그 지역의 측면이 아니라 북한 체제의 최후의 선봉선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와 북한의 지원을 받아서 그 지원을 하는 것과 우리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거는 그게 우리 체제의 선봉대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우리가 네. 민심을 거두잡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단순히 인도주의적 지원뿐만 아니라 전략적 측면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요. 탈북자 출신의 박충건 의원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궁색하게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다라는 그런 뭐 말도 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북한 주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언젠가는 북한 주민이 대북 전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진실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전에 나서서 차단하고 있는 거다. 우리 북한 동포들 고생할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북한 김정은이 자존심 따질 게 아니라 받아들여서 일단 주민부터 살릴 일 아닐까라는 생각됩니다. 이것이 북한 정권의 민낯이다라는 걸 북한 주민들도 알아야 합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진의 도지쿠쇼 계정에서 시청하실 수 있는 김진의 더 라방 시작됩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